네, 전혀 다른 뉴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슈팀의 이경태 기자와 함께 오늘은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오찬 회동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어제 예정 시간보다 좀 길게 오찬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던 건가요? 네, 한 2시간 10분 가량 동안에 그 비공개로 질의응답이 진행됐고요. 네. 그 중식을 먹으면서 기자 그 편집국장, 보도국장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박 대통령이 답하는 음, 그런 형태로 이제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게 2013년 4월에 네. 이 각 4월에 그 언론사 보도 편집국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때는 아무래도 취임 첫 해다 보니까 주요 음, 국정 아젠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음, 알리고 좀 설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열리는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일정은 그 20대 총선 결과로 아무래도 이제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좀 이걸 어떻게 타개해 볼 것인가 일종의 음, 여론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언론사를 먼저 소통 일정으로 잡은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슈별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대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어찌 보자면 좀 국민들의 판단과 좀 다른 판단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국민들이 양당 체제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3당 체제를 만든 것이다. 결국 국회 심판을 했다. 그러니까 대개의 언론들, 대개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한 국회 심판을 택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역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인 박근혜 정부를 심판했다. 정부 심판론을 선택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약간 좀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박 대통령은 그 국민들이 볼 적에 이게 국회 양당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양당 체제가 식물 국회 그러니까 즉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3당 체제로 바꾸는 선택을 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그러면서 또 자기는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국회도 뭐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요청도 했지만 뭔가 되는 게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국회 탓을 또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기존에 앞서 그 총선 전에 밝혔던 국회 심판론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 총선 결과 역시 국회 심판이지 나에 대한 어떤 국회 심판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보수 매체조차도 경악을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을 통해서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번 총선 결과는 대통령 및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오만과 일반 통일식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인사치레의 말이라도 하는 게 상식이었다. 뭐 이렇게 질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박 대통령이 상당히 민의와 동떨어진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박 대통령 스스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을 심판한 것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분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심지어 이제 조선일보 사설마저도 총선 책임에 대해서 단 한마디, 그러니까 예의상이라도 뭔가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하지 않은 건 좀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과연 이런 지적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어떤 입장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군요. 이번에 보면 새누리당의 참패는 결국 그 친박, 그러니까 국민을 무시한 공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자당 평가로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그 어제 새누리당이 당선자 20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권성동 당 전략기획본부장이 이번 총선 패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공천 과정, 그러니까 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오만에 빠져서 그 스펙트럼을 좁히는 공천을 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이른바 친박
중심의 정파의 관점에 매몰돼서 공천을 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죠. 음.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진방 마케팅에 가장 활용됐던 인물이고 그를 부추겼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어제 한 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친박이라는 말 자체가 자기들의 선거 마케팅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갖고 쓴 거다. 음. 내가 친박을 만든 적이 없다라고 거리를 둬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건데 음. 그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신을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어떻게 디스를 하는 꼴이 됐죠. 그렇군요. 내 사진 걸고 당선됐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 복당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쐐기를 받기도 정말 했습니까? 이 뭐 유승민 의원에 대한 그 노여움이라고 할까요? 그 네. 감정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뭐 음. 예를 들어서 자기 정치한다고 대통령을 더 힘들게 하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음. 뭐 평소에 비해 음. 허탈함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음. 배신의 정치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복당 문제를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도 새누리당이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안정이 되고 지도 체제가 잘 안착이 되면 그때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 새누리당이 원내대표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전당대회도 열어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네. 이런 지도 체제가 다 안착이 되려면 적어도 7월이나 돼야 음흠. 그때 가서 유승민 복당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다 떠나서 대통령인데요. 그 지금 어찌됐든 새누리당 뭐 당직 당원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복당 문제를 날짜까지 정해서 이렇게 그때부터 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운영에 너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하고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네요. 그래서 어제 열린 그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대통령이 좀 탈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던데 그와는 전혀 네, 별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좀 받습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 여당은 당연히 이제 정부와 함께 가야 된다. 음흠. 그리고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침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여당이다라는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총선 패배 이후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수직적인 당청 관계가 문제다. 수평적인 당청 관계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친박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제 대통령이 한 얘기를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소야대보다 사실 더 힘든 것은 여당과 정부가 서로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같이 굴러야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가지고 삐거덕거리는 게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이게 일부 친박에서 지금 뭐 수평적인 당청 관계로 재전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사전에 경고장을 내민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개각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이게 뭐 총선이 그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런 개각 같은 게 필요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내각을 바꾼다는 건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특히 뭐 북한 문제라든가 네. 그리고 경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금 현재 있는 개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개각할 뜻도 없다는 것은 총선을 통해서 드러난 민의를 현 정부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서 실천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뭐 소통을 하겠다, 민의를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립 서비스일 뿐이지 네. 뭐 이게 어떤 국정 기조로 변한다든가 뭐 국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그 인적 구성에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뭐 박 대통령이 그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네. 각종 사회 현안, 국정 그동안 진행했던 국정 과제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로지 뭐 자기 변호 뭐 이런 쪽으로 치중되어 있고 이때까지 진행한 것들이 옳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간담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마이웨이 전략을 고수한다는 건데요. 국민들이 이런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이 야 3당 체제가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합정부론이 계속 그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새누리당과의 연합정부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방향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고, 또 이상돈 당선자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양해를 한다면 새누리당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 쪽에서는 약간 이제 호남 쪽과 안철수 쪽의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쪽 인사들은 아무래도 새누리당과 필요하다면 연정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호남 쪽은 주승용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다만 뭐 이런 분석에 대해서 그 어제 편집국장, 보도국장들이 대통령에게도 물어봤죠. 왜냐하면 이 연립정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데, 대통령은 정색을 하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이 지난 대선에 선택한 것, 그리고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준 틀, 이 안에서 협조하고 노력해야지, 네. 정책이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일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뭐 3당 대표를 이제 곧 순방을 다녀온 뒤에 만날 것이고, 네. 그리고 예하정 협의체를 구성할 뜻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소통 의사는 밝혔죠. 그렇군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 있기 때문에 이 정책 이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요. 특히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어떤 입장을 좀 밝혔습니까? 뭐 기존 입장과 변한 게 없습니다. 뭐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이 정부 들어서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을 제일 많이 통과를 시켰다. 무슨 대기업 위주로 한다는 건 천부당 만부당 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자신이 이제 중소기업들도 계속 이제 해외 순방에 데리고 다니면서 비즈니스 상담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경제민주화와 가까운 행동 정책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뭐 문제는 법인세 인상 같은 이를테면 세제를 어떻게 그 개편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정부 재정은 줄어들고 있고, 그럼 어디서 재원 마련을 할 것이냐. 결국 재벌 대기업으로 집중돼 있는 이익금을 좀 사회 환원하는 차원에서라도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정치권 안에서 나오는데, 대통령은 좀 어떤 입장입니까? 이 부분도 변한 게 없습니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 그 뭐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보고 안 됐을 경우에나 세금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국민한테 면목이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상 가능성을 인축했고요. 특히나 그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은 그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그 지금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를 좀 구분해서 질문이 좀 나왔어야 됐는데, 이런 건 좀 없었나요? 그 질문 자체는 이제 중소기업, 자영업 뭐 이런 식으로 음, 들어갔지만, 네. 답변 자체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이야기로. 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 박 대통령이 언제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능숙하게 이끌어내지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들이 모여서 이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법인세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각을 세워서 물었지만 예각화된 질문에 대해서 둔각으로 답변을 했구만요. 알겠습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뭐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했습니까? 이게 뭐 사실 뉘앙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그 특별법 연장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죠. 세월호 특조위가 이제 앞으로 6월까지 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활동 연장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직 선체도 네, 인양이 되지 않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하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해요. 그 6월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네, 지금까지 재정이 150억 원 정도 들어갔고, 이것을 또 정리하는 과정에 재정이 더 투입된다. 그 지금까지 투입된 재정 중 인건비만 50억 원이다.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니
국회에서 잘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뭐 결론적으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이니 국회에서 잘 판단해서 연장을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여론의 문매를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뭐 어떻게 보면은 박 대통령은 뭐 지난 그 참사 당해 네. 벌어진 해에도 그랬고, 그리고 참사 다음 해에도 그랬고, 언제나 세월호 진상규명을 끝까지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이 진상규명을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내놓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이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많은 국민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이 정치인들을 보면 흡사 연기자들 같아요. 뭐 얘기를 할 때는 그럴싸할 때 얘기하고 뭐 고개를 숙이고 하지만 결국 그 일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표변하는 태도를 볼 때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에 더 속아야 되나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국정교과서도 달라진 게 없죠? 그렇죠. 국정교과서 문제도 지금 현재 야3당이 어떻게 보면은 결의안 등을 통해서 폐기하겠다. 국정교과서 전환을. 뭐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앞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까닭에 대한 설명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특히나 통일이 됐을 때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정통성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버이연합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이 어떤 인식의 변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네.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대기업 재벌 위주의 정치 정책, 전태일 열사가 나왔던 어떤 노동 착취의 네. 그런 피땀으로 만들어진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는 나름 고루고루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반노동적이다. 잘못된 것으로 뭐 인식하게 머릿속에 심고 있다. 이 현대사 정의롭지 못하도록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정하는 국정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반복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는 이제 재선이 된 국회의원이겠죠.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인인데 이 국정교과서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야3당이 새누리당하고 반대 입장을 걸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또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아무래도 국민의 민심과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인데요. 네.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 졸속 합의다, 졸속 협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들었던 게 정작 당사자들과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던 합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국 순방 때도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서 조속한 이행을 하자, 후속 조치를 빨리 진행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면서 이 성실하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특히 소녀상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일본 측에서 공공연하게 위안부 합의 후에 철거를 하기로 했다 한국 측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국민들을 상당히 분노시킨 일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소녀상 철거는 합의문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연계되어 있지 않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갖고 선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좀 사실 일본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합의문이라든가 일본 측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비판 그리고 고려해 볼 수 있는 의심 지점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선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걱정입니다. 이게 한일 위안부 합의 이게 역사적으로 불가역성까지 못 박은 합의이기 때문에 이게 한일 관계에서 굉장히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합의해버린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뭐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 인준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한 점에 대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을 참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 마이웨이로 고한다면 이걸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노동사법 첨예한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19대 국회 또 이제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회 안에서 센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파견법, 특히 노동사법에 대한 입장도 좀 밝혔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파견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이 파견법은 이 정부 여당에서 중장년 일자리 법안이라고 뭐 이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파견법을 대통령이 얘기한 배경은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구조조정 문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구조조정 문제와 파견법이 패키지로 갈 수 있다라는 게 대통령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실직자가 생기게 되고 이 실직자들을 빨리 일자리를 찾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파견법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 파견법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 이게 중장년들에게 비정규직, 그러니까 나쁜 일자리라도 주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죠. 특히나 이제 금속 주형 같은 어떤 뿌리 산업에 네. 파견을 허용토록 해서 이제 현대차라든가 중기업, 대기업의 대형 공장에서 파견 노동자들이 좀 더 합법적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대기업의 어떤 편의를 많이 봐줄 수 있는 법입니다. 네. 근데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정부 여당은 파견법을 자신들이 어떤 그 패키지로 집어넣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기자가 정리해 주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게 첫 번째 민심 소통 행보라고 했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들으려고 했던 것인가? 그러니까 예컨대 민심 소통 행보는 일종의 경청 투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생각하는 바, 또 이제 국민이 생각하는 바를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46개나 되는 국내 언론들의 그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들을 모셔다가 얘기를 좀 듣는, 국민의 소리를 대신 듣는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것은 동문서답식 의사소통에다가 비판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겠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으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 왜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느냐라는 성토밖에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참여했던 46개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들은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화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이 마친 다음에 후일담에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뭐 저희 오마이뉴스와 그 한겨레 국장 같은 경우는 직접 기사를 쓰게 됐는데요. 네. 이 한겨레 국장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라는 그 기사를 썼는데, 네. 칼럼이죠. 한 칼럼을 썼죠. 한겨레 백기철 백기철 국장이죠. 편집국장이 칼럼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그리고 여유는 없었다. 그리고 사안의 핵심을 꿰뚫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언젠가는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감과 접점이 이루어지었다고 보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했고 아직 소통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게 이 칼럼의 요지입니다. 실제로 저희 오마이뉴스의 최경준 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 세월호 리본을 달고 이제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여러 가지 뭐 질문들이 오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순서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 어떻게 뭐 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뭐 정치인과 어떤 정식 식사를 하다 보면은 이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재차 묻고 다시 묻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네.
이런 과정들이 좀 쉽지 않았다라는 음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 편집국장들이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 심판이라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너 차례를 다시 물어봐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꿔가면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냐 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소통을 하겠다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음. 게 음. 지투된 평가가 아닐까, 진짜 맞는 그렇 평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급기야 조선일보는 사설로 조지고 한겨레와 오마이뉴스는 칼럼으로 조진 이런 상황이 됐군요.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1년 8개월, 사실상 뭐 1년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뭐 그야말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겨우 1년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무려 1년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냐, 이런 한탄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